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결국 상원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죠. 이번에 당초 공화당의 압승을 이루는 경우 민주당의 과도한 재정 정책을 견제하면서 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됐죠.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금리 인상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물론 이날 브레이너드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함께 있긴 합니다. 사실상 승리자가 결정되면서 2024년 차기 대선 후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이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 재선 의지를 밝혔었죠. 하지만 둘 다 모두 고민은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중간선거 패배를,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20일이면 또 80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이든의 노세가 또 걸림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차기 대선 후자로 새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더 힐에서 살펴보면 보이시는 제이슨 밀러라는 인물이 전 트럼프 대변인인데요.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 당연히 자기가 출마할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참모들이 출마 선언 연기를 설득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사실 말릴 사람도 없겠죠. CNN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0년의 대선, 이번 중간선거까지 공화당 3연패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를 따라서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면 헤드라인으로는 이번에 트럼피덤피라는 험프디 덤피 캐릭터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즉 복구 불가능을 뜻하는 의미로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 빛을 보는 바이든일까요? 현지에서는 그나마 바이든을 조금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 보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은 미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이고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에 취임하면서 82세, 재선을 마칠 때는 86세가 되는데 로널드 레이그 전 대통령도 역대 최고령으로 67세에 퇴임했던 당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나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당시에도 받았다는 점이 다소 마음이 쓰이곤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백악관이 바이든의 해외 순방 때 일정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이 되고 있죠.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하느냐는 중간선거 출구조사에 무려 67%가 반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인물도 아직 뚜렷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유고부에 지난 여론조사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26%로 나타났는데 다소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겠죠. 하지만 2위인 교통부 장관은 9%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지지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상황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거 결과 덕분에 바이든은 더 강해져서 미중 회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난 8월이었을까요? 펠로시 여사께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냉각화되고 있었죠. 외신에서는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당시 상황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회담 주먹 인사가 아닙니다.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악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만남의 키워드는 레드라인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길게 싸워야 하는 거 일단 이번에는 선을 서로 지키자 이 말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IMF도 경고를 하고 나섭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고장을 보내는 건데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자세히 제가 분석된 기사를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약 4분의 1을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좋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이 63%로 점쳐졌는데 7월 조사보다도 무려 50%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방글라데시 같은 취약한 나라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번 달 IMF와 지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스리랑카 그리고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올해 기금을 요청하는 나라도 명단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세계 부양을 위해서 이번 G20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도 해결책이 다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IMF도 나도 이제 돈도 없고 구제금융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너희 둘 그만 싸워라는 뉘앙스를 풍겨줬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회담 외신의 평가 전반적으로는 더 대결적이지도 않았고 더 타협적이지도 않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최고조로 치솟았던 양국 간의 긴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165조 원을 갖고 있는 베이조스, 이번에 봉사라는 걸 평소에 안 하던 그가 처음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재산의 대부분을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희망하면서도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지 함께 만나보시죠.